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에 봤던 2018년도 4월 7일 시행한 국가직 문제를 먼저 해설을 하고 그리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먼저 로마자 표기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 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직 로마자를 안 배운 친구도 있고 또 학습한 친구도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험 경향이 물론 국가직과 지방직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험이 어떤 수준에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지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말 실전 문제가 어떤 식인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뭐가 몇 문제 나왔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매년 정해진 룰도 아니고요. 그건 의미가 없고 대신 한 문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학습의 방향을 즉 적절히 조언을 받고 그리고 또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학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자 표기를 물었는데요. 거기 규정을 써놨죠. 뭐라고 했냐면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자 표기의 기본 룰이 뭐죠? 표준 발음에 따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독도 그러면요. 즉 독도 하면은 아니지 3번에 독립문 하면은 표기는 독립과 문의 결합이지만 외국 사람은 우리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음 독립문 하는 이 비음화가 일어난 이 발음을 그대로 로마자로 옮기는 거예요. 로마자로 옮긴다는 얘기는 알파벳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도 없지. 독립이 영어로 뭐나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영어로 옮기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발음을 알파벳으로 옮기는 거예요. 따라서 독립문이라는 이 발음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불러볼까요? 디귿은 첫 소리에서 발음할 때는 뭐로 한다? D로. 받침에 발음될 때는 뭐로 한다? T로. 요건 이제 로마자 표기에서 그거 순간순간 암기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옹 했어요. 뭐예요? ONG. 그리고 님 NIM. 그리고 문 MUN 하고 표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발음상의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어디서 혼동의 우려가 있겠어요? 여기서 발음상의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하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동 그리고 님 그리고 문 했을 때 이 경우에는 발음상에 즉 문제점이 일어날 만한 여지가 없죠. 그렇다면은 붙임표를 붙일 이유가 없죠. 따라서 독립문하고 표기해야죠. 그러니까 3번은 틀렸죠? 그럼 3번에 써놓은 건 어떤 표기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써있는 그대로 글자를 따라 썼기 때문에 엉터리죠? 다음 이제 독도 그랬어요. 자, 독도는 우리 로마자 규정에 의하면 독도라고 된 소리가 발음나더라도 이 된 소리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대로 즉 발음대로 쓰되 된 소리만 반영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독 하면 뭐예요? DOK. 도 하면은 DO. 따라서 이 경우도 역시 발음상의 혼동의 우려가 있을 건 없죠. 그렇다면 붙임표를 또 붙일 이유도 없고요. 따라서 1번도 안 되죠. 자, 다음에는 반구대 그랬어요. 자, 반구대 하면은 얘가 발음하면 똑같죠? 반구대죠. 그대로 반구대죠? 그렇지만 이 표기를 본 게 아니라 발음이 똑같으니까 이 발음대로 옮긴 거예요. 그럼 불러볼까요? BAN 그리고 GU 그리고 DAE. 자, 쓰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아까 독립문 했을 때 동했을 때 받침의 이음은 NG로 표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공교롭게 NG가 등장하니까 그대로 두면 어떤 발음이 될 수 있어요? 방우대 하는 무서운 발음이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방구대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즉 BAN과 그리고 G가 N과 G가 엮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요 사이에 뭘 쓸 수 있어요? 붙임표를 쓸 수 있다. 그렇죠? 정답 몇 번? 2번. 자, 4번에 인왕리는 우리가 로마저 표기의 규정 중 인왕리 하게 되면 얘 발음하면 인왕리죠. 역시 비음화가 일어난다고. 그런데 이때는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이 리는 마을을 말하고 행정구역을 말하죠. 도시, 군구, 읍면, 리, 동 하는 행정구역을 말해. 그럼 행정구역을 말할 때는 특별히 뭘 한다? 행정구역 앞에 뭘 붙인다? 붙임표를 붙인다. 따라서 붙임표 리부터 하고, 그죠? 이 경우에는 이 붙임표 앞과 뒤의 발음은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리하고 바뀐 걸 쓰면 안 되고, 이 리는 항상 붙임표 RI로 표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인왕은 인왕대로 발음남대로 하면 돼요. 그럼 인왕 불러보면 INWANG 라고 표기를 해야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에 붙임표를 붙인 건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행정구역은 반드시 붙임표를 붙인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니까 4번은 표기는 맞죠. 표기는 맞는데 위의 규정과 관계가 없으므로 정답은 몇 번? 2번.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냥 로마저 표기가 맞는 것하고 4번 쓰고 나오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는 당연히 뭘 많이 했어요? 4번 표기에 그런 행정구역은 붙임표를 붙인다? 이걸 주의 깊게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질문하는 사람이 그걸 안 물어봤어. 선생님은 항상 지론이 그거야. 많이 아는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것을 정확히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합격한다. 알았어요? 내가 아는 대로 문제를 보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물어보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으로 가죠. 글의 중심 내용을 물었습니다. 먼저 이런 경우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첫 단락입니다. 그럼 첫 단락에서 이 글의 화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언문, 곧 언문이 내간에 적용된다 했고, 그러므로 언문, 한글로 쓰여진 그 글의 문체로서 내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언간을 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언문, 언간이 화제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갔더니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이제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하고, 그러나가 없다면 이 글은 내간을 곧 언간을 소개한 글이 돼요. 편집글을 소개한 글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선생님이 뭐라 했죠? 문단 안에 뭐가 등장하면 그러나, 그런데가 등장하면 그 뒤가 중요하다. 따라서 그러나 하고 뭐라고 나왔어?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언간이라는 것 자체는 첫 단락에서 보면 언간은 반드시 부녀자가 포함된 글쓰기지만 그 언간으로 쓰여진 편집글을 일명 내간이라고 하는데, 그 내간이 언간에서 유래됐다고 해서 꼭 부녀자가 관계돼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맨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즉 한문 관찰이 4대부 계층 이상 남성말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원래 내간은 언간, 한글로 쓰여진 편집글을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한글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즉 글쓰기의 형태로 삼았던 것이라 이 내간이 여성만의 글쓰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 내간은 한문이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이 내간체, 즉 한글로 쓰여진 편집글은 성별에 관계없이 두루 사용했다는 게 이 글의 요지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다.
이 말이 즉 윗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지문을 독해할 때 일단은 무조건 이 글에서 중심되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 찾지 말고 첫 문장, 첫 글을 읽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이 무엇을 화제로 하고 있나라는 걸 먼저 잡아야 돼. 그런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접속어가 없다면 그 글의 화제는 바뀌지 않아요. 자, 이 글에서 두 번째 단락에 접속어 없죠? 접속어 없고 이러한 하고 지시어가 나왔으니까 결국 이 윗글에서 말한 화제에서 달라지지 않는 거야. 다만 그 문단 내에 그러나가 나오고 그렇다면 그 그러나 뒤에서는 이제 개인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바, 말하고 싶어하는 바가 펼쳐질 것이니까 그 그러나 뒤를 중심으로 읽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3번 문제 봐요. 가장 뻔한 유형 뭐야? 고쳐쓰기 문제야. 그런데 이번에 고쳐쓰기는 문법적인 것을 즉 포함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단순한 독해 고쳐쓰기 문제가 아니라 문법적인 걸 알고 있느냐는 문법 문제에 바뀐 유형이죠. 그러면 일단 선택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1번 가에서 수학 성적은 참 좋군 하고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조사항을 주격수사 2로 바꿔라. 가의 글을 봤더니 뒤에 국어 성적도 좋고 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수학 성적과 국어 성적이 함께 좋다는 얘기니까 은은 대조를 말할 때 쓰고 그러므로 이때 은을 그냥 주격조사 2로 바꾸자. 맞죠? 다음 2번. 나는 직접 인용문이야. 그럼 우리 직접 인용문 다음에 조사는 뭐 쓴다? 라고. 간접 인용에는 뭐 쓴다? 고. 따라서 이 고를 라고라고 바꾼다. 맞죠? 그리고 문제 풀 때 이렇게 한 번 보고 정확히 맞다 틀리다 문법은 판단이 돼야 돼. 애매한 게 아니니까. 맞다라고 판단되면 선택지를 지워야 돼.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안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정확히 판단한다. 이게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야. 읽을 것 안 읽고 푸는 방법은 없어. 읽어야 될 걸 읽지 않고 읽어야 될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요령껏 찾아내는 방법은 없다. 그건 다 엉터리 기술이고 읽을 건 읽어야 돼. 다만 그 읽어야 될 걸 2번, 3번 보지 않는 것. 이게 결국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미 판단이 됐고 3번에 다에서 멈추면서 할 때의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땡. 왜? 뭐뭐 하면서가 본래 뭘 드러내는 어미야?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설명이 이미 글렀어. 그러면 이 설명이 이미 틀렸으니까 뒤까지 읽을 이유도 없지. 정답 몇 번? 3번. 이해됐어요? 다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설명은 틀렸는데 고라고 바꾸는 건 맞단 말이야. 이해돼? 앞에 설명이 틀렸는데 뒤에 바꾼 게 올바르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설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이는 여기서 틀렸다라고 판단해야죠. 4번에 로서는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함으로 맞나요? 예. 그러므로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인 로서로 나타낸다. 맞나요? 예. 됐죠? 다음. 따라서 3번의 정답은 3번. 4번. 우리 통일성 충분히 문제반에서도 심화반에서도 연습했던 겁니다. 독해 문제는 결국 통일성, 일관성, 긴밀성을 묻는 거야. 통일성을 묻는다는 얘기는 2번처럼 중심 내용을 묻거나 또는 4번처럼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걸 묻거나 그리고 일관성을 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즉 문단의 순서를 바로잡거나 또는 지시어나 접속어가 바로 됐는가를 묻는 거야. 완결성을 묻는다는 건 뭡니까? 어떤 글을 주고 이 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뭔가? 이 글 앞에 나올 내용은 뭔가? 이런 걸 질문하는 거죠. 따라서 4번은 전형적인 즉 글의 문단의 요건인 통일성을 묻는 거예요. 근데 통일성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 써놨어. 이건 시험장에서 제대로 공부해왔던 친구라면 읽을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까? 통일성이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 글의 통일성이란 무슨 뜻? 한 문단에는 뭐야? 하나의 주제. 따라서 이 문제는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것은 이 질문이야. 자, 글의 주제, 곧 이 글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는 어디에 있다? 문단 앞에. 따라서 맨 앞에 봤더니 뭘 얘기한 거야? 수학 과목이 재밌다라는 거야. 어렵다가 아니지. 왜? 어렵다고 했고 남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뒤에 뭐 나왔어? 하지만. 항상 그러나 나오면 그 뒤가 중요해. 하지만 나는 수학 성적이 재밌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래에 밑줄 친 부분에서 수학을 다뤄야 되고 그 수학 시간이 재밌다는 내용을 다뤄야 돼. 기억.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생님 덕분이다. 선생님은 50여 년간 본 적이 없어요. 수학생님이 재밌는 경우를 본 적은 없는데 아이가 수학생님이 재밌어서 그랬어. 그 다음 니은번. 졸리는 오후 시간에 뜬금없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그러니까 수학과 수학, 동음이어를 이용한 이런 아재 개그를 남발한다는 거야. 더 짜증날 것 같은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뭐야? 재밌다는 거야. 그렇죠? 다음 디귿에. 근데 수학생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죠? 지금 그 아들내미 얘기를 왜? 정답 몇 번? 3번. 그 다음 리을. 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다. 그래서 수학과 재밌다라는 화제를 벗어난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쉽게 풀 수 있고요. 자, 5번은요. 선생님이 그랬죠. 우리 구급 공무원에서 고전 지문이 등장을 하면 즉 그 내용이 처음 보는 것일수록 쉽다. 그죠? 지금 해석이 어려운 것은 이따가 용교천과 구절이 나오겠지만 해석까지 써주고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현대어로 지금 풀어놨어요. 자, 이 둘에 대한 이해 그랬으니까 이건 고전이라는 접근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야? 시에 대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와 나를 먼저 읽어보라고 안 했어요. 먼저 선택지부터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끼워 맞춰보자 그랬어. 1번. 가와 나에서 다른 사랑하는 마음을 님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두 시조를 물론 정확히 말하면 가는 즉 시조지만 나는 한시예요. 한시를 번역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의 이 시를 읽어보는데 달을 중심으로 보세요. 그렇죠? 딴 데에 관심 갖지 말고 내 마음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죠. 그래서 고운님 계신 곳에 가 비축이나 그렇다면 맞죠. 이때의 달은 바로 당신께 내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매개체야. 자, 이번엔 나를 봐야죠.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 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하고 돌아와 겹겹이 문을 닫고는 배꼽 비춘 달을 보며 흐느낀다. 이때 달은 님께 가닿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그리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제대로 이별도 못한 그런 후회와 그런 안타까움을 담은 달이죠. 관계없네요. 1번 지우고 2번으로 갑니다. 자, 가의 고운님과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러면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나르시시스트야? 그죠? 본인을 사랑한 거야? 틀렸지? 다음 지금 봐봐. 1번 선택지를 풀면서 쌤이 달을 중심으로 읽어라 라고 했어. 그러고 읽고 나니까 2번은 굳이 본문을 다시 안 읽어도 해결이 돼. 이해돼? 먼저 가나를 읽으면 아무것도 머리에 안 남지만 일단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방향으로 초점을 잡고 읽어보면 다음 선택지도 해결이 된다고. 이해되세요? 왜? 그 물어보는 게 핵심적인 제재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장에서 낯선 작품을 볼 때 절대 먼저 읽지 마라. 먼저 읽지 마라. 알겠어요? 읽어도 머리에 남을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요,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3번을 봅니다. 가의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로. 맞죠? 가는 달이 되어서라도 비추고 싶다고 했고, 나는 부끄러움에 문을 닫고,
달을 보며 흐느낀다라고 했으니까 요새 여성과는 달리. 알겠어요? 굉장히 즉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있네. 정답 몇 번? 3번. 4번에 보면 가의 장처는 사랑하는 님이 머무는 공간이고 나의 문은 사랑하는 님에 대한 마음을 숨긴다. 사랑하는 님과 헤어지고 돌아왔는데 그 마음을 숨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뭐 때문에 문을 닫고 들어서요? 남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런 거지 사랑하는 이에게 다친 마음을 드러낸 건 아니죠. 만약에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다치고 들어왔다면 달을 보고 흐느낄 필요가 없지. 뭐야? 다음날 미팅을 잡았겠지. 알겠어요? 따라서 이때 문은 그런 다친 마음을 나타내기보다는 부끄러움의 의미야. 따라 정답은 3번이죠. 자, 6번은요.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는 시인데 이 작품을 읽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한 번도 이 작품을 해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작품을 가지고 문제를 다뤄본 적은 있지만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날 거고 그렇죠? 왜? 이 작품을 꼼꼼히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해석했던 적도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푸느냐? 마찬가지야. 5번 문제 풀 때하고 똑같아. 자, 선택지 보세요. 그리고 그 보라는 대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1번. 여러 개의 난로가 지펴져 안온한, 따뜻한, 편안한. 그렇죠? 안온하다는 얘기는 따뜻하고 편안한 대합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중요한 건 두 가지야. 과연 대합실의 상황을 안온한 모습을 표현했는지와 또 하나는 비유적으로 썼는지야. 기억을 봤더니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왜 여기서부터 읽었을까요? 시는 그 줄만 읽었을 때는 이해 안 돼요. 반드시 그 줄의 앞뒤를 봐야죠. 왜? 워낙 짧게 써놓은 건데 짧게 써놓은 거를 그러니까 한 번 줄여서 짧게 써놓은 거를 또 그것만 본다는 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지. 앞뒤를 봐도 그죠? 충분한 설명이 아닌데. 자, 그랬더니 흰보라 수숫꽃 눈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밖은 눈이 쌓이고 그리고 흰보라 수숫꽃 눈서린 유리창. 눈이 서려 있는 유리창이라는 얘기는 그 안이 그만큼 따뜻하지 않다는 거지. 따뜻하면 유리창에 눈서리가 껴있을 리가 없지. 그러지 않나요? 또한 막차가 좀처럼 오지 않고 있어. 연착되고 있어. 마음이 편안할까요? 편안할 수가 없죠. 그렇죠? 1번 제외. 2번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 일단은 색채 이미지가 대조가 됐느냐부터 봐야 돼. 눈 오는 겨울 풍경에 서정적 정취를 즉 강조했다. 스님 같으면은 2번은 확인 안 하고도 틀렸다고 하겠어요. 왜? 이미 첫 문장을 읽으면서 분위기가 결코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그렇죠? 가야 될 열차가 오지 않는데 밖에 풍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일단 확인해 보면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여기까진 대조의 의미지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합실 안에서 묵묵히 아무 말 않고 열차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어떻게 서정적 정치겠어요? 관계없죠? 다음 3번 디귿에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례한 행동. 스님은 이 선택지 문제 풀면서 보면서 좀 웃겼던 게 갑자기 소설도 아닌데 무슨 무례한 행동이 왜 나올까? 얼마나 선택지 만들 게 없으면 나는 답이 아니에요 라고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3번을 쓴 친구는 놀라운 아이지. 알겠어요? 왜냐면 그 출제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자, 본문을 보면 침묵해야 한다는 걸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이게 왜 무례하니? 알겠습니까? 지금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무례한 거 아닙니까? 시대적 상황을 봐야지. 이때는 버스 안에서도 폈어.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쓰디쓴 담배 입술 연기니까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야. 알겠어요? 결국 쓰디쓴 입술을, 담배에 쪄든 입술을 드러내고 있고, 왠지 누추해 보이고, 그리고 왠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연상되지 결코 무례하다고 볼 수는 없죠. 여기까지 푼 다음에는 4번 쓰고 나와야 돼. 4번은 확인도 하지 말고 1번, 2번, 3번이 정확히 이렇게 읽고 아니다 싶었을 때 4번은 쓰고 빨리 다음 문제 풀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는 거의 드물지. 거의 드물어. 대신 4번은 안 보고 넘기기에는 아직 불안하면은 빨리 확인해야지.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며 써 있잖아.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호명이 뭐야? 부른다는 거야. 이름을 부른다는 거야. 느끼는 정서를 화자의 행위에 투영했다.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지는 게 화자의 그 행위가 바로 그리움의 행위다라고 쓴 거야. 가장 적절하죠? 정답은 몇 번? 4번. 결국 이 시의 해석의 키워드는 사평역에서 화자는 뭘 느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았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죠. 그죠? 7번.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억나려나 모르겠어요. 스님이 소설을 설명하면서 무슨 이론적인 거, 구차하게 설명한 거 없고 딱 두 개 설명했어요. 하나는 시점을 잡는 거. 기억나요? 1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 다음 또 하나 뭘 얘기했냐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방법. 기억납니까?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뭐야? 서술자가 직접 쓰는 거. 즉 말하기 기법과 그리고 대화나 행동을 묘사하는 뭐요? 보여주기 기법. 즉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으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으로 말하기 기법과 보여주기 기법이 있어요. 말하기 기법은 직접적 제시고 보여주기 기법은 간접적 제시죠. 여기 직접 제시했다니까 행동으로 보인 게 아니라 서술자가 요약해줬다는 얘기지. 놀부 나쁜 놈이야 하고 요약해줬다는 거야. 놀부는 동생을 못살게 굴고 부모가 남겨준 재산을 혼자 다 가져갔어 하고 이렇게 서술자가 요약해주는 게 그게 말하기 기법. 반면에 보여주기 기법은 행동과 대화를 통해 묘사해서 행동과 대화를 통해 묘사해서 즉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기법은 서술 위주고 보여주기 기법은 묘사 위주죠. 그죠? 자, 이 글에 한마디도 대화가 없어요. 그죠? 대화가 없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등장인물의 직접적 대화를 표현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글은 즉 보여주기 기법으로 글을 서술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말하기 기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선택지 4번에 보면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다고 했어. 자, 그렇다면 이 글에서 장인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장인이 실제로 그들과 뒷거래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게 있느냐라는 거야. 없죠? 대신 뭐만 있어요? 내가 장인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등장인물 내가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서 나와 장인과의 갈등을 쓰고 장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남들에게 즉 얼마나 인심을 잃었는지를 내가 요약하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최소한의 인물 제시 방법을 이해했다면 여기서 3번과 4번에서 헷갈리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3번은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됨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다. 즉 직접적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서술자가 말하기 기법으로 직접적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4번 장인과 소장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렇다면 대화도 나와야겠고 행위에 대한 직접적 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잖아요. 정답 몇 번? 4번. 1번 말음의 특성을 동문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가 무슨 뜻이죠? 낮추어 잡아 이 말이에요. 지읒 받침이에요. 시옷 받침에 낮잡다는 뭐라고요? 더 위로 보아 이런 의미고요. 완전 반대지? 낮잡아하고 지읒 받침은 아래로 봤다는 얘기고 시옷 받침에 낮잡다는 위로 봤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글에서 네 번째 줄에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서 놓고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그러면서 또 그 아래로 내려가면 그리고 생기길 호박 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됐다. 이 말은 원래 말음이 좀 고약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모도 개 같은 즉 그 주인에게는 복종하고 소장농들에게는 그지? 소장농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그런 호박 개 같은 놈이 즉 말음질을 하는 건데 우리 장인이 딱 그런 인물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서 표현한 거 맞죠? 또 2번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했죠. 그렇죠? 계속 꼬박꼬박 장인님 이랬어. 그러면서도 뭐야? 장인의 즉 민낯을 샅샅이 드러내고 욕필이하고 어린아이들이 놀리는 것까지 써놨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이 글의 직접적인 표현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요. 3번과 4번은 소설의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따라서 이 글이 보여주기 기법이 아닌 말하기 기법을 쓰고 있으므로 3번보다는 3번은 그대로 말하기 기법에 즉 표현을 그대로 진술했고 4번의 생생한 묘사가 잘못된 표현. 정답 몇 번? 4번. 자, 8번과 9번이 나란히 한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스님이 이런 한자 문제 나왔을 때 무엇보다도 그 낱말 뜻과 우리말로 그 낱말 뜻과 관계된 걸 연상하자고 했고 8번은 어차피 한자가 다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읽을 수만 있으면 풀려요. 그렇죠? 이건 한자 문제가 아니야. 그냥 한자 도금 묻는 거지. 1번은 뭐라고 읽어야 돼? 협찬. 2번은 협주. 3번은 협조. 4번은 협상. 근데 스님 저는 이걸 못 읽어서요. 그럼 너는 분발하고 공부해야 돼요.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읽기에 거북한 글자는 솔직히 여기 없어요. 이 정도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무난히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본문은 이제 읽을 수만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쉽죠. 뭐라고 써놨냐면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결정. 이게 바로 이것의 낱말 뜻이지. 뭐예요? 협상.
정답 몇 번? 4번. 협찬은 후원한다는 얘기고 협주는 함께 연주한다는 얘기고 협주란 함께 연주한다는 얘기고 협조는 서로 돕는다는 얘기고 그러나 협상은 서로 갈등을 조정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나누는 행위지. 그래서 우리가 상업 그러잖아. 상업할 때도 이 상자를 쓰죠. 정답은 4번. 자, 9번은요. 우리 공교롭게도 문제에서 여러 번 기출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은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교정이 뭐죠? 초고를 교정했다. 글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에 바를 정자가 아니라 뭐 써 있어? 말씀 원변. 정답 몇 번? 1번. 반면에 2번. 내용이 올바른지 서로 교차 검토하라 하면은 서로 바꾸어 살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차자는 차이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야. 그러므로 어울리지 않죠. 그럼 교차할 때는 서로 바꾸어 본다. 자, 서로 이렇게 엇갈려 보고 바꾸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차선도 이렇게 엇갈린 십자형일 때 그럴 때 이 차자를 써요.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이 글자는 또 우자죠? 또 우자이고 동시에 손을 말해요. 여기에 이렇게 점을 하나 더 찍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깍지끼를 차자예요. 그러니까 교차한다는 서로 엇갈려서 살펴본다. 그러면 여기 차이를 나타내는 차자가 아니라 이 깍지끼를 차자로 바꿔야 돼. 두 번째 글자가 잘못 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교차라는 글자는 분명히 한자는 어렵지 않게 생겼지만 이 글자가 깍지끼를 차자, 요거는 또 우자 또는 손, 오른손 우자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의 모양은 어렵지 않은데 낱말 뜻 자체가 많이 쓰는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말에서는. 따라서 1번이 쉽게 답으로 나와서 그렇지 2번은 쉬운 건 아닙니다. 한자가 모양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낱말 자체가 절대 자주 쓰는 글자는 아닙니다. 3번은 여러 번 출제된 거잖아. 문서를 결제받는다 하면 이 결제를 쓰면 안 되지. 이 결제는 뭐야? 어이의 결제야. 그렇죠? 한글로도 어이의 결제야. 이건 뭘 할 때 쓰는 말이죠? 카드 결제할 때, 어음 결제할 때, 즉 어이의 결제를 쓰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건 한글로도 무슨 결제를 써야 돼? 아이의 결제를 써야 돼. 이 아이의 결제를 써야 돼. 그러면 이때 결제한다는 건 문서의 결제를 받아 즉 합격자를 활정한다 하는 얘기는 결국 허락을 받고 그리고 사인을 받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즉 윗사람에게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하다는 의미의 이 제자는 이 창과자에 여기 오드자가 더 들어가요. 많이 보던 거죠? 그래서 또 옷을 짓는다라는 걸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과자에 오드자가 결합되어 있는 글자 이게 결제한다라는 의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옷을 새로 지어도 좋다라는 데서 다시 옷을 지어도 좋다라는 데서 이 결제라는 낱말이 유래했고 그래서 이때 아이의 결제는 한자가 달라져야죠. 기억하겠죠? 오드자와 창과자가 결합했다. 다음 4번에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재고 바랍니다. 이번에 한자가 둘 다 엉터리죠. 우리말 뜻이 뭐죠?
다시 생각해보라. 제곱. 한글로는 어떻게 써요? 아이야, 어이야. 지금 여기 써 있는 글자는 어이의 제고야. 그죠? 이건 일단 두 글자 다 틀렸어요. 높을 고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낱말 뜻을 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생각해보라 이건데, 생각해보라는 건데 왜 높을 고자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앞에 제자는 뭐야? 제목 대자예요. 따라 높이 제목을 달다? 이상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럼 여기 써야 되는 글자는 뭐예요? 제고죠. 한글로도 제고죠. 그리고 뜻은 뭐라고요? 다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다시 제자가 쓰여야죠. 그렇죠? 다시 제자를. 많이 봤죠, 저 글자? 많이 봐도 기억은 안 나.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돼. 다시 제자. 그죠? 그 다음 고자는 생각 고자예요. 우리 항상 이게 무슨 글자예요? 늙을 노자를 줄임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버이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 고자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늙을 노자 아래에 클 대자가 있어. 나이 드신 분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생각 고자예요. 이 클 대자가 아래에 이런 형태로 구부러져 들어가. 그래서 이건 늙을 노자고, 여기 아들 자체 쓰면 늙을 노자야. 그러니까 여기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을 크게 고려하는 것, 이게 생각 고자라고. 그러므로 제고하면 무슨 뜻이에요? 다시 생각해 본다. 그래서 4번은 두 글자 모두 틀렸죠. 그러나 1번은 교정한다는 건 글자를 바꾼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글자를 바꾸니까 말씀 원변이 들어가 있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건 1번이다라고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동음이의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교정, 그죠? 동음이의어인데 이 교정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1, 2, 3, 4 동음이의어가 많죠? 당연히 동음이의어의 첫 단어로서 수험서에 들어있고 항상 공부해왔던 그런 단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단어들이에요. 이 문제 8번과 9번을 틀렸다면 한자 공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한 거지. 저 나름대로 스님 부수 외웠고요. 동자 이음어 했고 동음이의어 했어요. 주의할 한자 도움까지 공부했는데, 그리고 기출문제에 나온 것도 검토했습니다. 근데 저 틀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스님이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안 한 거예요. 이건 해도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한자는 해서도 어려운 거는 나오질 않아요. 구급에는. 됐습니까? 왜? 한문 포함이 아니잖아. 7급은 한문 포함이라 한자 공부 아무리 해도 모르는 게 나와. 그러나 9급은 한문 포함이 아니야. 그냥 한자로 바꿀 수 있는 한자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해, 부수 익히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즉 두 번 반복한다는 의미의 제자다. 얘가 부수로 올 때는 늙을 노자다. 얘가 창과자다. 얘가 옷의자고, 이 옷의자가 좌변에 갈 때는 이런 형태를 취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부수를 가지고 점점 글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뜻과 그 한자에 있는 부수의 말뜻이 일치하는지를 보자 이거지. 됐습니까? 자, 따라서 최소한의 부수만 알아도 되는 글자라고. 높을 고자 나왔고, 그죠? 최소한의 부수만 알아도.
그리고 이 또 우자. 그죠? 최소한의 이런 글자들만 알아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부수 익히기. 다음 부수를 익혔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동음이어와 동자이음어. 동음이어란 우리말로는 같은 의미인데 한자로는 그 뜻에 따라 달라지는 것. 다음 동자이음어란 같은 한자어가 단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것. 이건 대한민국 수험서에 모두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더 양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 기본서에 있는 그 두 가지는 검토하자라는 얘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야? 주의할 한자 도금이야. 이 주의할 한자 도금, 이 말은 뭐냐면 한자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도 읽기가 어려운 글자라고. 그러니까 주의할 한자 도금과 동자이음어, 동음이어는 또 반복돼요. 그래서 종합적인 공부해야 될 한자의 세트가 바로 주의할 한자 도금이야. 여러분들 기본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늘 나오는 뭐야? 한자 성어. 여기까지가 우리가 최소한 공부해야 될 한자어입니다. 한문 문장 해석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문의 문법도 필요 없고요.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말로서의 한자어를 바라보는 안목은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 어휘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공부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8번의 정답은 4번, 9번의 정답은 1번, 10번. 오류 문제죠? 더구나 이번에는 오랜만에 냈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설명까지 써줬어. 그런데 틀리면 안 되지. 스미 수업 시간에 뭐라 했어요? 이 오류와 그리고 추론, 연역, 귀납, 변증법 등은 9급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간혹 등장한다. 그런데 작년부터 한두 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눈여겨보자. 설명 들은 기억나죠? 그래서 공부했다면 기분 좋게 풀었어야죠. 1번은 우연의 오류의 예를 들어놓은 게 아니라 연역법의 3단 논법을 그대로 쓴 거야. 2번은 바로 애매어의 오류의 예죠. 즉 부패하기 쉽다라는 말을 앞에서는 실제로 물질이 부패하는 것, 뒤에 문장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는 건 비유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을 썼으므로 결국 같은 단어를 둘 이상의 의미로 써서 의미가 논리가 모호해지는 걸 애매어의 오류라 하죠. 정답 몇 번? 2번. 3번, 4번은 얘가 뒤바뀌었지? 얘가 뒤바뀌었죠? 3번에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전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그 선수들 각자도 훌륭할 거다. 이게 바로 분해의 오류고. 그렇죠? 리을의 분해의 오류고. 오히려 4번에 학생이 논술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니까. 즉 단어 하나하나가 탁월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문장 전체도 탁월할 것이다. 이게 바로 무슨 오류? 결합의 오류고. 이 둘은 서로 얘가 바뀌어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을 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독해 문제. 뭐예요? 설명 방법을 묻는 거야. 그리고 설명 방법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 유추. 이번에도 또 유추를 물었죠? 따라서 이런 설명 방식을 묻는 문제는 글의 내용 보지 말라고 그랬어. 대충 읽으면서, 그죠? 어떤 방법을 썼는지만 보라고 그랬어. 거기 제시된 지문에서, 즉 문학을 얘기했는데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그죠? 실제 생활과 다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네 번째 줄에 뭐 나왔어? 건축가가 집을 짓는 걸 떠올려보자. 문학을 얘기하다 갑자기 건축 짓는 걸, 건축하는 걸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다른 범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유추. 그럼 1번.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뭐 한 거예요? 비교. 그렇죠? 다음 2번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그 구성 요소로 나누어 살폈네. 뭐예요? 분석. 3번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가 있다. 세 번째 줄에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지금 인생 얘기했는데 갑자기 마라톤 얘기하네. 뭐예요? 유추. 정답 몇 번? 3번. 사실은 이런 문제 풀 때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유추만 있냐 보는 거지 굳이 2번이 분석이고 1번이 비교다라는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선택지 1번, 2번을 보면서는 유추가 없네? 이렇게만 하면 돼. 괜히 시험장에서 이게 유추 아니고 뭐였지? 이건 불필요한 과정이야. 알겠어요? 자, 4번은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이 많았다. 가령 뭐 한 거야? 예시. 우리 시험이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들이 항상 잘 찾는 예시와 유추를 주로 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점수 주려고 내는 거예요. 사실은 비교나 분석, 분류 이런 거를 내면요. 여러분들이 같은 설명 방법의 문제인데도 조금 힘들어해요. 근데 유추와 예시는 너무 뻔하니까. 이런 데서는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자, 12번으로 갑니다. 우리 세잔하고 고우, 고갱 기출문제에서 봤죠? 근래 기출문제에서도 봤기 때문에 좀 더 읽기가 수월하죠. 자,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거 일치 불일치 문제야. 먼저 세잔의 경우를 들었고 다음에는 고우의 경우를 들었고 선생님이 그랬지? 절대 처음에 읽지 말고 뭐가 글에 나와 있는가. 여기서 인물이 세 사람 나오니까 적어도 그 세 사람의 인물에만 밑줄을 쳐놓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를 읽으면서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읽고 끝내면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어떤 개념을 두 가지 들었다? 그럼 그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체크만 하라고. 사람을 세 사람 들었다? 세 사람 들어준데 체크를 하라고. 알겠어요? 자, 1번 봤더니 세자는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밑글에 써있지? 왜? 인상주의자들은 너무 감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건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라고 했잖아. 다음 2번 고우가 어디 있는지만 받으면 돼. 그렇죠?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렬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써있죠? 반고우는 인상주의 네 번째 줄에 반고우는 인상주의가 시각적인 세계에 집착하여 강렬한 정렬을 상실하게 될 위험. 써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써 있어야지 나와 있는 거야. 3번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 고갱 나와 있는 부분 찾아가야지. 고갱은 뭐라고 했어?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죠? 예술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드러냈고 그래서 원시림 속으로 갔다는 얘기야. 관계없네. 정답 몇 번? 3번. 이해됐어요? 질문. 윗글의 글쓰기 방법은? 지금 12번에. 이 글의 설명 방식은? 비교, 대조죠. 그렇죠? 세 사람의 화가를 들어서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다 뭐야? 인상주의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만 또 각각의 차이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3번 우리 띄어쓰기 문제 하면서 또는 이미 기출문제에도 나왔고 여러 번 강조했던 거 수사하면서도 얘기했지? 제1, 제2는 제가 접두사라 절대 띄었으면 안 된다. 기억납니까? 정답 몇 번? 2번. 1번 걸은 뭐라고 설명했어? 문장 중간에 오면 의존명사. 문장 맨 끝에 오면 뭐야? 어미라 붙인다. 문장 맨 끝에 오면 어미라 붙이고
문장 중간에는 의존명사 거슬의 준말이라 띄었습니다. 3번 설명했지? 지는 언제 띄었습니다? 시간의 경과. 4번은 이번에 처음 나왔어. 쌤이 강조해서 설명한 적 없어. 물론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나 또는 쌤이 냈던 모의고사에도 나오기도 했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건 아니야. 이해돼요? 무조건 어디 써 있다고 쌤이 설명했지 난 그런 비양심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내가 강조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까 말까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4번은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도 차자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시험에서는 아 이게 의존명사구나 하고 이제 알고 즉 의존명사로서의 차는 띄어쓴다 라고 공부하면 되고 문제는 답이 되고 있는 2번은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다. 14번으로 갑니다. 선생님이 문법 문제 풀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정확히 발음을 하고 그 발음난 것에 뭘 집어넣으면 돼? 내가 알고 있는 그 문법 현상을 집어넣으면 돼. 이건 공부 안 하면 못 풉니다. 이해돼요? 자, 다 배운 거죠? 그러면 1번 봐요. 깎는 하고 발음을 하면 이걸 형태를 보고 있으면 안 되지? 발음하면 어떻게 되지? 깎는. 그럼 뭐가 일어났나? 먼저 이걸 슬로우 비디오로 찍으면 이렇게 되겠지? 뭐가 일어났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깎는. 뭐가 일어났나?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든 비음화든 둘 다 뭐가 일어난 거야? 교체. 정답 몇 번? 1번. 됐죠? 2번은 뭐가 일어났나? 2번은 뭐가 일어났나? 연음된 거야.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야. 연음된 거야. 이해됩니까? 3번 깎고 발음은 맞는데 도치가 아니지? 뭐가 일어난 거야? 교체. 된소리 대기는 교체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4번 깍지. 역시 뭐가 일어났나? 교체. 무슨 축약과 첨가가 일어나요. 그죠? 정답 몇 번? 1번. 이런 거 풀자고 문법 공부하고 있던 거고 그리고 이건 먼저 발음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교체, 동화, 탈락, 축약을 넣어보면 되죠. 그렇죠? 다음 15번.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그랬습니다. 이 글은요. 포스트 휴먼이라는 우리에겐 낯선 용어를 처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낯선 걸 설명하는 설명의 글은 제일 문단 처음에 뭐가 등장해? 정의가 등장해. 봅시다. 포스트 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 이후의 존재지. 현재의 인간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인간 이후의 존재. 그럼 그게 뭐냐? 두 번째 단락으로 가야죠. 왜냐면 첫 번째 단락은 스웨덴의 그 철학자가 이 용어를 즉 포스트 휴먼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건 읽을 필요가 없는 정보고. 자, 두 번째 단락은 뭐가 나와 있어? 즉 이 포스트 휴먼에 대한 좀 더 상수리.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그 포스트 휴먼이 현재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 펼쳐지고 있는 게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일치 불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꼼꼼하게 안 읽은 거야. 첫 문장은 왜 꼼꼼하게 읽었어요? 뭘 얘기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아까 고우 고객 나온 거하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야. 근데 아까 고우 고객 나올 때 뭐만 짚었어? 어디까지 고우 얘기고 어디까지 고객 얘기고
이거 보고 그 다음 선택지 보고 그 자리 찾아갔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포스트 휴먼이 뭔지는 알고 즉 선택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읽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뻔히 아는 사람을 다뤘거나 아는 단어를 다뤘다면 본문 읽을 필요 없죠. 그냥 아까 점검문과처럼 여기는 이것의 개념 써놨군. 이거는 이걸 구체화했군. 이건 그에 대한 미래의 기대를 썼군. 이러고 넘어가면 돼. 근데 지금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첫 문단에 첫 문장을 읽었어. 이해돼요? 첫 문단 첫 문장은 항상 글의 화제, 소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낯선 글일수록 꼭 읽어야 돼. 그래야 뭐에 대한 건지는 알고 접근해야지. 1번, 포스트 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포스트 휴먼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야? 현재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더 뛰어난 지능을 가졌다라고 했고, 그러므로 1번 맞는 설명이겠죠. 2번으로 갔더니 포스트 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의 귀결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인간형으로 끝날 거다라는 건데,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 번째 단락 첫 문장에 이런 포스트 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에 정보 패턴을 설계로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고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의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 그 뒤에 그러나 안 나오죠? 그러나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떤 결과인지 밑글로서는 알 수가 없지. 정답 몇 번? 2번. 됐습니까? 아직 어떤 형태로 나올지 다양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렇게 이런 유형이다라고 귀결된다는 얘기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15번 문제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포스트 휴먼이라고 용어를 정의 내려버리니까, 그리고 포스트 휴먼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읽게 돼버려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2번은 왠지 그럴싸해 보여서 사실은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서 아직 무엇으로 귀결될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이런 형태인지 이런 형태인지, 그죠? 정말 사람의 몸뚱아리를 가질지 아니면 컴퓨터 안에 인공지능으로 들어갈지, 그죠? 아니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형태로 나올지 이게 아직 모른다는 얘기인데 마치 포스트 휴먼 하고 말을 해버리니까 뭐 아이언맨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아예 그냥 하나의 실체로서 우리가 판단하는 착각을 벌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웠다. 선생님 볼 때는 이번 20문제 중에서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건 요 15번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공부를 좀 제대로 한 친구도 시험장에서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놓치기 쉽지 않았을까. 항상 이런 일치 불일치해서 모르는 걸 대할 땐 절대 편견 가지면 안 되거든. 그 용어만 보고 이건 이런 걸 거야 이렇게 짐작하면 안 되거든요. 포스트 휴먼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은 인간인데 뭔가 제대로 완성된 그런 정보기기들을 통해서 제대로 완성된 인간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거든. 근데 아직은 이것이 과연 어떤 외모를 갖고 또는 실제로는 사람 모양일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 16번으로 가면 반의관계 공부했잖아. 어휘관계에서 반의관계에는 세 가지가 있지. 뭐야? 반대관계, 모순관계, 상대관계. 반의관계 안에는 반대관계, 모순관계, 상대관계. 이해됐어요? 반대관계란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항이 있는 것.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것도 뭐야?
크다, 작다. 중간항이 있는 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많다, 적다 이런 거. 중간항이 있는 거예요. 모순관계는 있다, 없다처럼. 있음과 없음처럼. 있음과 없음처럼. 뭐가 중간항이 존재할 수 없는 거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래는 이렇게 기출을 바로 하자마자 문제 풀어주는 건 문제풀이가 아니라 심화반에서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미 공부를 어느 정도 했고 시험을 풀었던 친구들이라. 근데 선생님이 오전에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 시험처럼 사지선다 문제, 오지선다 문제, 객관식 문제 풀 때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그걸 파악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먼저 지식이 안 채워지면 어떤 유형의 문제지를 보려고를 안 해. 기출문제 풀어봤니? 그러면 아유 저는 아직 이론반을 다 안 해서요. 기출문제 풀어봤니? 그럼 아유 저는 아직 문제 풀 실력이 안 돼서요. 문제 풀 실력이 되고 충분히 이론적인 즉 그런 지식이 머릿속에 있다면 뭐하러 기출문제를 꼼꼼히 보라고 하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과목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기출문제를 검토하고 거기서 필요한 지식들이 채워졌다는 의미지 결코 지식이 채워져야 기출문제를 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 그동안 꾸준히 공부해오고 공부를 해오고 시험을 친 친구들은 선생님 아직 지방직 시험이 남고 해서 선생님 설명을 지금 귀를 쫑긋하고 내가 어떤 걸 지금 잘못했나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제 공부 시작한 지 뭐 일주일 됐다거나 2주 됐다거나 아니면 한 달 된 친구들은 나는 아는 것도 모르는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오히려 지금 이 강의는 첫 걸음을 떼는 친구들에게는 즉 이런 방향으로 우리 문제가 나오고 있고 우리 선생이 설명한 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어쩌면 지름길을 이 1시간여의 시간 동안 지름길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자, 구차하게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졸지 말라고. 알겠어요? 중요한 거 하는데 졸지 말고 다시 봐. 자, 그래서 어휘관계는 반의관계라는 게 있는데 비슷한 말의 관계는 뭐라고 그래? 유의관계라고 하고 흔히 말하는 반대말은 반의관계인데 그 반의관계 안에 반대와 모순이 있다고. 그래서 모순은 중간항이 존재할 수 없는 거. 상대관계는 부모와 자식처럼 상대방이 있어야 나의 존재도 즉 가능한 거. 이걸 상대관계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이 용어를 오히려 써줬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용어를 안 써줬어. 대신 풀어놨지. 자, 1번 봐. 크다와 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틀렸지? 이는 중간항이 있다고 그랬지? 즉 동시에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게 가능하지? 왜? 크지도 작지도 않다. 정답 몇 번? 1번. 출발과 도착도 모순되지 않는다. 맞죠? 바로 중간항이 있다는 거예요. 멈춤 있잖아, 멈춤. 출발도 아니고 도착도 아니고. 다음 2번. 참과 거짓이. 참과 거짓.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 모순된다는 얘기야. 넓다와 좁다. 한 단어의 의미에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넓지 않다는 게 꼭 좁다는 거야? 넓지 않다는 게 좁다는 거냐고. 자, 넓다와 좁다도 결국에는 무슨 관계? 반대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미 넓다 안에 넓지 않다는 얘기는 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따라서 부정을 함의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중간항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반의관계라는 얘기지. 아니, 반의관계 안에서도 즉 반대관계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나온 예문 크다 작다 그리고 출발과 도착 넓다와 좁다는 모두 반대관계를 말했고 3번 참과 거짓은 모순관계를 말했는데 1번은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죠. 그렇죠? 자, 17번을 봅니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조금 힘들더라도 20문제 다 풀고 그리고 다음 진도 갑시다. 자, 17번. 용교천가 13장인데 한 번도 공부한 적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석 없이 줬다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다행히 밑에 해석을 써놨네? 말싸말 살발이 하되 무슨 뜻이래? 말씀을 아뢰 사람이 하되 뭐야? 많지만. 그럼 1번 살발이는 아뢰 사람이니까 이때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다? 아니지. 뭐야? 사람이라는. 아뢰 살발이 하면 아뢰 사람이야. 그러므로 주격 조사가 사용된 게 아니지. 질문. 이라는 주격 조사는 15세기 때 우리 오늘 훈민정음 배울 텐데 그동안 훈민정음 배우면서 주격조사 이는 앞에 뭐가 올 때 이건 현대국어나 마찬가지지. 앞에 뭐가 올 때 받침이 있는 말. 그죠? 영심이처럼. 그죠? 책상이. 그죠? 받침이 있는 말. 그러면 받침이 없는 말에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에는 가를 써야 되는데 현대국어는 철수 가를 쓰는데 바다가 그죠? 가를 쓰는데 15세기 때 뭘 썼다고? 이응이 없는 이를 썼다고. 이거 배운 거 기억나요? 이건 여러분 출제됐어.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어. 15세기 주격조사는 이렇게 두 가지야. 언제 가가 등장한다고? 그렇지. 가가 등장하는 건 17세기다. 그러면 이제 또 이 얘기도 훈민정음 할 때 들어봤을 거야. 받침이 있으면 이응이 들어간 이를 쓰고 모음으로 끝나면 이응 없는 이를 쓰는데 하필이면 앞에 이 모음으로 끝나면 그때는 뭐 한다고 그랬어? 제로 주격. 주격사 안 쓴다고 그랬어. 그랬어요? 모음으로 끝나면 이응 없는 이를 써야 되는데 하필이면 앞이 이 모음으로 끝나네? 그럼 제로 주격. 따라서 1번의 살바리가 말할 사람이란 얘기면 이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주격사 이는 쓸 수가 없지. 그 얘기야 지금. 이해됐어요? 그럼 어떤 주격조사를 써야 된다고? 제로 주격. 주격사 안 쓴다고. 그냥 해석만 현대어로 할 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다음 2번 니은에서 배하시니에서 자 말씀을 아뢰 사람이 하되 많지만 1000명을 의심하심으로 꿈으로 배하시니 뭐라고 써있어? 재촉하시니. 이때 아시가 높임의 선어말어입니다. 15세기나 지금이나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는 시야. 이해돼요? 그러면 그 앞에 아는 뭐야? 사동이야. 재촉한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아시가 아니라 뭐야? 시만 선어말어미야. 다음 디귿에서 대는 나래랄 즉 노래를 부르리 뭐라고 해석했어? 부를 사람이. 하되가 뭐라고? 많지만. 이때 대는 이유의 연결음이다. 아니지. 이유라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이유라면 현대어로 뭐라고 해석해? 뭐뭐함으로 이래야 되는데 많음으로라고 안 그랬잖아. 많지만 그랬잖아. 이유가 아니라 뭘 나타내는 거야? 역적.
이때 대는 역접의 의미지. 즉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많지만 천명을 모르심으로 꿈으로 아뢰시니 꿈으로 말해줬다 이 말이야. 꿈으로 알게 해줬다 이 말이야. 이해돼요? 따라서 리을에서 외에는 사동을 나타내는 전미사. 그렇지. 시는 뭐야? 높임의 선어말 어미. 아까 니은하고 서로 통하는 문제죠? 정답 몇 번? 4번. 그래서 시가 선어말 어미고 그 앞은 해석을 봐. 재촉했고 알렸다 이랬잖아. 알리다가 뭐야? 알게 했다. 그러므로 사동에 전미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18번 이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거. 자, 뭐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만 확인하자 했어. 첫 단락에 동양 음식 중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게 있다. 그럼 동양 음식 중 먼저 뭘 설명했어? 송편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는 중국에서는 뭘 해먹었대? 월병을. 그럼 이제 선택지 봐야지. 왜냐면 송편에 대한 자세한 얘기, 월병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미리 읽을 필요 없지. 지금 이제 요령 좀 알겠어요? 일단은 뭐가 어디에 있는지만 보자 이거야. 그래서 선택지를 보고 그 부분을 찾아가면 된다 이거지. 자, 1번. 중국에 있는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자, 월병 써 있는데 가. 제수 음식 앞줄에 있잖아. 옛날에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용품이었다. 점차 재래 음식으로서의 위상을 잃었지만, 그러니까 명맥을 유지했다. 틀렸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2번.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 이번엔 단락 어디로 가? 앞으로 가서 신라 찾아야지. 어디에 있어? 뒤에. 신라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라고 해석했다.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한다. 신라인들이 반달을 빚었더니, 반달 모양으로 빚었더니 백제는 망하고 이미 찼으니까, 이미 차서 둥그렇게 빚었더니 백제는 이미 차서 망하는 거고, 신라는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니까 흥할 거라는 예언을 했고, 그래서 신라인들에게는 이 송편은 더 나은 미래를 담는 염원이다. 써있죠? 정답 몇 번? 2번. 다음 19문부터 20번은 구운몽이야. 소설 구운몽은 어떤 얘기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 이거. 구운몽, 그죠? 왜? 조선시대 가장 최고의 소설이고, 아예 늘 한자 이렇게 써주면서 했잖아. 그죠? 구운몽. 이 제목만 알면 뭐가 나온다고? 내용 다 알게 돼. 자, 9사람 주인공 말하는 거야. 현실에서는, 즉 꿈 이전, 현실에서는 누구죠? 성진과 팔선녀. 이제 꿈속에서는 누구지? 양소유와 그리고 이처, 육처. 아주 환상적인, 알겠어요? 이처, 육처부로 만난다고 그랬어. 처도 둘이고, 이처, 육처. 자, 그래서 그 당시 사대부의 로망을 담은 소설이에요. 응? 그 당시 사대부의 로망을 담았다. 그리고 양소유는 꿈속에서 뭐야? 다 이루어. 사랑도 이루고, 또 뭐야? 승상의 지위까지 오르고. 더 누릴 게 없다니까? 그 상황에서 인생 무상을 깨닫는 거야. 인간은 참 웃기는 게 다 해본 뒤에야 깨달아요. 이해돼요? 뭐든. 아무리 주변에서 야, 너 쟤 만나봤자 팔자 사나워. 만나지 마. 아무리 뜯어 말려도 지가 만나서 이제 몇 대 얻어 터져야 이제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뒤늦게 깨달아. 인간은 참 그 되풀이를
얼마나 자제하느냐가 그 사람이 결국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따라서 이렇게 꿈속에서 양소위와 2초, 6초로 끝납니다. 자, 이 구루 문자는 이 글에 뭘 말한다고? 주제. 바로 불교의 공사상. 불교의 공사상. 즉, 인생은 뭐야? 구름같이. 그렇게 덧없다. 인생 무상을 드러낸 거야. 자, 이 꿈몽자, 꿈은 뭘 의미한다고? 이 소설의 구성. 이 소설의 구성이 바로 현실, 그리고 꿈, 그리고 현실로 이어지는. 그래서 꿈으로 들어가는 걸 인몽이라고 했고, 인몽. 현실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 강몽. 그죠? 인몽, 그리고 강몽 과정을 통해 꿈과 현실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19번의 질문은 뭐냐면, 소설을 주고, 이 소설의 밑줄 친 부분이 시간상으로 뭐가 먼저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이게 왜 어려울까? 여러분들이 지문이 기니까 겁을 먹는데, 이걸 다 읽어야 풀 수 있게끔 못 낸다고 그랬지. 왜?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아세요? 그러면 먼저 그 주어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간에 요 사이에서의 실마리가 있어. 봅시다. 기역에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이하게 여겨. 자, 이게 지금 현재야. 얘가 기준이야.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으려 하는데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이하게 여겨 생각해야 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거 했다. 이웃과 한 중이 오르는데, 자, 이제 중이 등장해. 따라서 기억은 현재야. 그러면 지금 중이 나타난 이 기억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 니은번에 옳다 비록 옳지만, 이거 누가 말하는 거야? 중이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옳다 비록 옳지만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억보다 그 전에 어디서 만났대? 꿈속에서. 이미 꿈속에서 만나봤대. 그렇죠? 그 다음 10년은 같이 산 일은 알지 못하니 라고 했어요. 이때 10년을 같이 산 건 언제야? 얘보다 전이지 분명. 그리고 얘보다도 뭐야? 그 전이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리을로 갔더니 소유가 15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리을은 양소유로 살면서 스님과 있었던 그 전, 꿈 이전의 세계가 아니라 꿈 이후인데 내가 어른이 되어서 꿈에 본 건 기억하고, 어릴 때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지. 그렇죠? 사실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알겠어요? 잘 봐. 지금 스님은 어디 나타난 거야? 꿈속에서. 이게 지금 꿈속이야. 성진의 꿈속. 꿈속에서 어디에 나타난 거야? 여기 때. 요 강몽 과정에 나타난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꿈 안에서 또 꿈을 꾸면서, 그 꿈이라는 게 뭐냐면 그 현실에서 내가 용왕한테 갔었던, 이 스님의 제자로서 용왕에 갔었던 그걸 지금 양소유는 꿈이라고 여긴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게 요 꿈속에서 꿈을 꾼 거라고. 그리고 10년간 제자였던 건 언제야? 요 앞이야. 근데 지금 양소유가 리을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부모스라에 태어나서 어딜 떠나본 적이 없다. 그거 언제야? 요 안에 있었지. 그러니까 적어도
디귿이 리을 앞에 있다는 거는 요게 포인트라고. 이해돼요? 요것만 찾으면 돼. 리을 디귿의 관계가 결국 포인트야. 정답 몇 번? 3번. 지금 봐봐. 선생님이 지금 이 글을 지금 처음부터까지 안 읽었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줄거리를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면 좀 더 쉬워지지만 줄거리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알고 있으면 수월해져. 알겠어요? 왜? 첫 줄을 읽고 어떤 장면인지가 짐작이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소설 공부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 본문은 안 읽어도 좋으니까. 뭐는 알고 가라 그랬어? 줄거리는 알고 가라. 구운몽의 줄거리만이라도 알고 가라. 됐어요? 현대소설, 윤은길의 장마 나오면, 최윤의 광장 나오면,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나오면, 안 읽었어도 좋아. 줄거리 정도는 알고 있으면, 그럼 제시된 글을 이해하는 게 무지 빨라진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20번에 그리고 그 줄거리를 알고 있다면 굳이 본문의 첫 문장 읽으면서 줄거리상 어떤 장면이다라는 걸 짐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접근하자 했고 이제 20번으로 가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승상은 꿈의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낯이 익는다 여겨진다. 어디에 있어 이 내용? 앞에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앞에 있지요. 절대 저 뒤에까지 읽었을 때 나오는 거 못 냅니다. 왜? 1분 안에 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죠. 그리고 그 중을 보며 양소요, 승상은 뭘 느꼈어요? 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중이 껄껄 웃으며 자, 19번 문제 풀기 위해 읽었던 지문만으로 20번은 풀려. 됐어요? 정답 몇 번? 1번. 자, 지금 수업 문제 좀 빨리 한번 진행했습니다. 본문은 선생님이 문제 푸는 딱 그대로만큼만 읽었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에는 한 단어 한 단어 빠뜨리지 말고 모두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고, 알겠어요? 한 단어 한 단어 빠뜨리지 말고.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억지를 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야, 너 책에 있는데 이거 왜 몰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내가 가르친 건 가르치겠다고 했고 가르치지 않은 건 가르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배운 것만으로 모두 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직의 관건은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라는 문제의 유형보다는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문이 나왔을 때 그걸 모두 읽어야 된다 이 생각을 빨리 버리고 평소에 연습할 때 어쨌든 지문을 다 읽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푸는 훈련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푼 다음에 복습할 때 이제 그 지문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는 건 필요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완전히 그 지문을 이해하고 풀려는 태도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대할 때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지방직 당장 치러야 될 때도 한자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 먹으면 하루면 공부해야 될 거 다 볼 수 있어. 한자는. 알겠어요? 그리고 반복해도 4번은 반복할 수 있어. 앞으로 시험까지.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한자는 최소한의 부수와 그리고 주의할 한자 도금을 중심으로 해서 읽을 수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 낱말, 우리말의 낱말 뜻을 알면 되고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아, 여기 이 한자에는 이 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뜻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아, 요건 요 뜻하고 관계가 되는 부수가 들어있구나. 요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그냥 그런 뜻을 모르고 그냥 써보는 거, 외우는 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항상 한자가 뜻글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소리 글자인 우리말을 공부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보조 문법 문제 지금 하나 나왔는데 충분히 수업했던 내용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였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아까 15세기 주격유사 이번 처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 번 기출됐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항상 수업 시간에 한 내용만, 절대 수업 문제 구석 짓는 것까지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한 내용만 정확히 반복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그런 유형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기출 강의는 마치고 또 우리 다음 진도로 들어가죠. 수고하셨습니다. 네.